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 인플러스 김동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이슈는 대한민국 원전 정책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전환점입니다. 바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이죠. 고리 1호기의 본격 해체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체는 단순히 구조물을 철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술력과 안전성, 산업적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 김유령 교수님, 그리고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 정책위원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됐습니다. 참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과정은 뭐 차치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고리 1호기가 상업 원전이죠. 해체가 승인되었는데요. 이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어떤 중요한 기술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이제 기술들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런 방대한 구조물, 특히 이제 방사선 환경에 오랫동안 이제 노출되어 온 이런 특수한 시설,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해체해서 지어지기 전에 원래 자연 상태로 이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원자력 이제 그 건설 운영부터 정지되고 해체까지 원자력 전체 생애 주기의 그 마지막 기술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하면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근데 해체 기술은 과연 어느 정도지? 그러니까 둥그렇게 있던 그 원자로가 없어져서 그냥 평탄하게 그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되는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뭐 국제적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해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원전 해체를 완료한 어떤 이제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약 한 85% 수준 정도로 우리가 뭐 해체에 관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원전 해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38개의 어떤 핵심 요소 기술, 또 이제 58개의 어떤 실용화 기술 등 한 96개의 어떤 그 해체 기반 기술들이 이제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해체는 이제 제역, 오염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체 절단하고 또 방사선 폐기물 처리하고 이제 환경 복원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각 과정마다 뭐 조금씩 뭐 70%에서 90% 정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제 해체 선진국이랑 비교할 때 뭐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5%.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술로 들어가면 제가 좀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그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위원님 시민사회에서는 좀 졸속 승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요번에 이제 해체가 되는 건 고리 1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고리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리 2호기는 2023년도에 가동을 멈추고 지금 설계 수명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설비들을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해체할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그건 안전과 관련한 문제도 있겠고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만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리 1호기와 2호기가 동시에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실제로 이제 불필요하게 추가로 설비를 더 만드는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지금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고리 1호기 해체에 대해서 준비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좀 이런 계획들이 나오게 된 게 아니냐.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고리 1호기, 뭐 2호기가 곧 이제 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1호기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이게 텀을 좀 서로 이게 이율배반적으로 놓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죠. 이런 말씀이세요. 해체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 뭐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기술적 전략, 뭐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설비나 뭐 구조물 이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방사능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방사와 특성을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염 구역이랑 또 비오염 구역 이걸 이제 구분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확산이 된다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또 밀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방사성 물질의 이동을 이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해야만 우리가 실제 해체 작업을 들어갈 때 작업자나 또 주변 환경에 방사선 영향이 이렇게 미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성 오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철거나 절단 이러한 활동을 이제 하기 전에 미리 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이 된 어떤 계통이나 이런 이제 이 표면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오염을 제거를 합니다. 우리가 네네. 이제 그 제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성 오염을 미리 좀 제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오염제 떼는 거 있죠. 예, 그것만 따로 이제 처리를 우리가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방사성 오염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고리 1호기 이제 해체 승인 이번에 이루어지기 전에 약 한 1년 전부터 우리 그 원자로 냉각제 그 개통 이 배관 여기에 이제 개통 제형을 쭉 해가지고 지금 완료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작업자의 이 방사성 오염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최소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해체 작업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요. 네네. 이게 방사성 오염이 이제 없는 부분부터 그 부분부터 쭉 이렇게 절단 등 활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이게 방사성 핵종이라는 이런 게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자꾸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부분부터 있는 쪽을 좀 나중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업자가 또 이 방사선 환경에 이게 노출되는 이런 강도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줄일 수가 있죠. 또 이제 액체 폐기물도 이제 사실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액체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있는 방사성 핵종을 먼저 좀 제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거하고 나서 그것만 따로 처리를 이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방사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리를 함으로써 작업자나 주변 환경에 이게 방사성 오염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염이나 절단이나 또 폐기물 처리 이런 일련의 어떤 이 원전 해체 과정 동안에 이 전체적으로 그 해체 환경에 대해서 방사선 또 모니터링을 반드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해체를 하는 동안 우리 한 12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해체하는 동안에 그 환경이 이 방사선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고 만일 경우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신속하게 오염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좀 과정을 따져가면서 한다면 뭔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워낙 방사성 물질을 제염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해체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될 핵심 쟁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최근 몇 년간에 많이 보완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들은 사실 보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도적인 부분.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조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수원에 이와 관련해서 적립돼 있는 비용이 1조가 안 되거든요. 한수원의 장부상 비용으로 해체 충당금이라 그래서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고리 1호기 한기에 대해서만 정기의 예금으로 지금 비용을 조금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30년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가 우리나라 26개 핵발전소 중에서 10기나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앞으로 한 10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건 장부상 비용으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이게 실존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이런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모아져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고리 1호기하고 신고리 5호기하고 이 발전소의 용량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해체 비용은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각 발전소마다 다 심사를 통해서 해체 비용이 얼마인지를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체 산업 얘기나
해체 기술 얘기나 이 얘기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해체할 비용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비용 문제는 실제로 이게 안전성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뭐 요즘 드론이니 로봇이니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유혹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도 우리 비용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좀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듣기로는 일단 예산이 1조 213억 원이에요. 네. 8천억 정도가 해체고 이제 2천억 정도가 폐기물 처리인데 근데 이게 명목상으로 1조가 안 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23조 정도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회계 장부상으로 정립되어 있는 거죠. 어디 은행 통장에 따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네. 다음에 쓰는 것은 뭐 기금의 형태든 뭐 어떤 형태든 따로 모아두고 그건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점점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이제 고려해서 이제 기금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해체 충당금이라 그래서 장부상 비용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화, 네. 그리고 좀 더 면밀한 뭐 해결책 네. 이런 것들은 계속 10년간 그냥 정체돼 왔다 네, 이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 쟁점 아무래도 안전 쪽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해체는 이제 지금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해체를 함에 있어서 우선 저는 이게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안전, 특히 네. 방사선 안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자를 건설할 적에는 방사선 물질이 이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건설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쭉 운영을 하면은 그런 이제 핵 반응 등을 거쳐가지고 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오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 방사선 환경 속에서 작업자와 그리고 주변 환경이 이게 방사선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안전한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하면서 안전하게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해체를 하게 되면은 운영 때하고는 다르게 이 단기간에 좀 다량의 방사선 폐기물이 발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먼저 우선 이제 이게 해체 원자로 이게 사용 핵연료를 뭐 어떻게 이제 관리하면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리력이 이제 해체하고 뜯어내게 되면요,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용 핵연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건드리진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방사능 준위가 낮은 이 중저준이었던 폐기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처분장에다가 그냥 그대로 다 이 처분하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도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처분 안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려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방사선 폐기물의 양을 가능한 한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방사선 폐기물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를 이제 할 수 있겠느냐, 이 원전 해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온 이제 원전 설비의 뭐 구조물들 이걸 해체하고 또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안전, 원전 해체의 그 방사선 안전 또 이에 따른 이 공공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려점이 있는데 이제 유의사항들, 지금까지 좀 미진한 제도적인 측면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정부가 이번 해체를 통해서 향후 해체 산업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구상들이 지금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뭐 미국은 벌써 20개나 해체를 해봤는데 그 기술에 우리가 좀 비견될 수가 있을지 현실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상업 원전 해체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 공릉동에 저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우리가 이미 해체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네.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우라늄 변환 시설과 같은 그런 원자력 시설에 대한 해체를 또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운영하면서 이게 전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구조물을 교체한 이런 경험들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원전 해체에 이제 필요한 이제 96개의 어떤 기발 기술들을 이제 쭉 확보를 이제 해왔고 또 이제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이렇게 해체만 철거만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 12년 동안 이제 해체를 쭉 하면서 그 해체에 필요한 이제 이 뭐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방사선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 해체와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사선 폐기물을 우리가 이제 처리해서 처분장에 처분을 하게 되려면은 이 드럼 한 개 처분하는데 사실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이런 비용이 들거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체 이제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방사선 폐기물을 이 발생량을 좀 감소시키는 이러한 기술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상업용 원전의 해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계속 개발도 해 가겠지만요. 이제 어떤 해체 이 선진국들의 어떤 뭐 기술 뭐 협력 자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기술 개발을 이제 공고히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래 1호기 해체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력을 좀 확보를 이제 하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나라 원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진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전 해체가 215개 중에 25개만 지금 해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말씀.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이 산업이 얼마나 큰가, 이 기술을 수출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남을까. 라는 생각. 일단 수출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솔깃하고 경제적 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성과만 얘기하다가 사실 안전 이런 것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에서는 늘 이 점을 좀 고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안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산업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 일단은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미국이 20개 했는데 이제 고리 1호기 우리 한 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폐쇄가 결정된 게 지금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설계 수명 끝나는 10개를 다 10년, 10년에서 20년씩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20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1개, 뭐 2개 하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200개를 다 우리가 하겠다. 사실은 해체를 많이 해야 기술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수명 연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일단 그것이 안 맞다고 보고요. 저는 뭐 2045년도까지 500조 사실 조금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한 25조 정도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되는 거니까요. 액수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요. 제가 좀 통계를 봤더니 작년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 매출이 33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으로서는 그렇게 큰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없던 산업이고 굉장히 하이테크 산업인 것은 맞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보면 울산이나 경주나 부산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이쪽에 호남 지역에서도 해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로 다 잡아서 맥시멈 잡아봤자 지금 1조에 한 25조 원 되는 산업이고 그중에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는 폐기물 처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올 수 없는 비용인 거죠. 그런 등등등을 봤을 때는 현재 좀 해체 산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 또한 이제 안전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 해체 산업에서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용과 관련한 것이고 전문적인 AI 관련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우리보다 먼저 핵발전소를 개발했던 데서 많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특허를 오히려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국산화해서 한다. 그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거 역시도 안전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지나치게 새로운 걸 신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안전 문제를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로도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좀 다른 문제들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조금 경제성이 부풀려진 건 아닌가라는 측면,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로도 모든 걸 국산화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전에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합니다. 이번 해체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기장 지역 등 이 근처에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특히나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원전 해체 작업을 이제 하려면은 그에 적합한 어떤 기술과 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결국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육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체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이게 원자력 산업 구조에 또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해체라는 게 이 해당 이 기업들이 이미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또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사선 환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의 다각화 측면에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이렇게 충분히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원전 해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오염을 제거하는 이제 그 제염 분야 그리고 이제 절단하고 철거하는 이러한 분야,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그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분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환경 보관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이제 쭉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새롭게 막 이렇게 투자해서 뭐 기술 개발 등 이런 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의 역량 이 부분을 이제 원자력 환경이라는 그러한 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을 이제 좀 이렇게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원전 해체 기업들이 기술 측면에서 실증을 하면서 많이 이제 기술력을 좀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 원전 해체 시장의 특성을 볼 경우에 그 재빈이 절단이 이런 일련의 이제 원전 해체 그 과정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경험, 이제 뭐 트랙 레코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은 그냥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어떤 해체 시장에는 참여하기가 이제 매우 이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고리 1호기 요 해체를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축적을 이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해체 이 기술을 이제 상용화시키고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해체 전문 연구기관이 지금 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해체 기술을 또 실증도 하고 기업의 어떤 기술 지원 사업화 이런 활동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상용화가 촉진이 되면은 이 국내 또 세계 원전 해체 이 시장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이제 마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리를 해체가 지역의 어떤 해체 산업 생태계를 이제 활동시키면서 부가 가치도 좀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창출 기회도 이제 가져오게 되고 이 지역 경제화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좀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기존에 있었던 그 기업들이 어떤 일을 가져가서 새로운 영역이 이제 늘어나니까 기술력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 접근성, 참여가 좀 충분치 않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접점에서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큰 틀의 뭐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도 사실 좀 불투명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체를 하다 보면 고체 폐기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액체나 기체 폐기물이 나온단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액체 폐기물은 어디다 버릴 거냐?
왜냐하면 고체 폐기물은 모두 다 경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의 경우에도 사실 액체 폐기물은 그대로 바다에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논란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국내에서도 똑같이 국회에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피폭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몇 차례 있었던 공청회 설명회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부의 이제 방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까지.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고리 1호기 해체 그 후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면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 해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 방사성 폐기물, 앞서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 핵심 쟁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까 이제 액체 기체 얘기는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지금 핵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그 사용 후 해결료가 되겠죠. 고준위 폐기물. 사실 지금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처분장이 없는 거고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부산에 그 원래 발전소 바로 옆에다가 이제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장소가 정해지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발전소는 해체가 되지만 부산이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되는 거 아니냐.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해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명확하게 뭔가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은 최종 처분장이 정해지면 바로 옮긴다라고 그렇게 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 최종 처분장이 정해졌을 때 얘기인 거죠. 그렇죠. 해외의 경우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기한을 정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새로운 처분장이 정해지면 옮긴다. 이런 정도라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정해지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모두 사라지더라도 핵폐기물은 부산에 남는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시민사회의 우려,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영구 방패장 부지 찾는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 돼서 결국 이 문제를 그냥 밀어놓고 특별법이 통과가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기장에 있는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냥 사용 해결료가 다발로 들어가서 평탄한 곳에 그냥 연료가 그대로 보관돼서 영원히 저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뭐 중저준위 폐기물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이 방사능 농도랑 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발생하는 형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면서 이게 작업자들이 사용한 뭐 작업복이라든지 또 장갑, 또 해체 시에 발생하는 어떤 원자리 용기, 뭐 전기 발생기, 이런 개통 등의 배관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원이나 뭐 연구기관, 뭐 대학교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고 나서 발생하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이 폐기물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태 측면에서 우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좀 특성 요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주로는 이 반감기가 20년 이상이 되는 이러한 이제 알파 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사성 물질이 이제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열이 이제 이게 뭐 1세제곱미터당 뭐 2kW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고, 또 1g당 방사능 농도가 뭐 4,100 베크렐이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그러한 요건들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에 우리가 고준위 이제 방사성 폐기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저 원자로 이제 운영하면서 핵연료, 사용 핵연료, 요게 이제 고준위 이 방사성 폐기물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방사성 폐기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처분하고 관리를 하느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매립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까이 이제 표층 처분이라든지 좀 더 동굴에 처분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처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 이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 지하 좀 수십 미터 동굴에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뭐 지표에서 약 한 30m 정도 이러한 깊이에 우리가 뭐 자연 방벽이나 또 뭐 공학적인 방벽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처분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애천대 표층에다가 우리가 처분을 해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할 수가 있죠. 네네. 방사능 농도가 이제 더 낮은 이 극저준위 이제 폐기물은 좀 더 얕은 곳에 현재 우리가 약 12m 정도의 네네. 그런 이제 깊이에다가 이제 도랑 같은 것을 팝니다. 이게 트렌치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쭉 덮개를 덮고 나서 이렇게 이제 처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우리가 다르게 처분 관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이제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만 그때 우리가 처분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준위, 뭐 저준위, 극저준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좀 더 깊게, 좀 얕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위원님께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 체계가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극저준위 같은 경우는 네네.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그거를 예를 들면 쇠 같은 경우는 녹여가지고 다른 물건을 만든다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발전소에서 쓰다 남은 극저준위 핵폐기물을 과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수용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고요. 사실 비슷한 논리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었던 그 지역의 흙을 퍼가지고 도쿄에 있는 수상관저 앞에다가 묻는 일이 있었어요. 일종의 보여주기식인 거죠. 사실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지금 극저준위, 중저준위, 뭐 고준위 이렇게 지금 아주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좀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그걸 이제 신뢰가 되려면 일단 알고 있어야지 신뢰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의 현재의 단계는 매우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서 그럼 그 고리 1호기 해체했었던 그 폐기물이 그러면 그냥 일반 고물상에서 그냥 사고 팔아도 되는 거야.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고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이 저는 이제 아마 조만간 말씀하신 극저준위 폐기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폐기물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될 겁니다. 이제.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려면 이제 제도적으로 좀 시급하게 좀 손봐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제도적으로 좀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제 방사성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각각의 이렇게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처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극저준위보다 더 낮은 우리가 이제 자체 처분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원자력 안전법의 이러한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서 뭐 일반적인 산업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재활용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방사선적으로 이제 아무런 그런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분을 이제
하거나 재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전 해체 시에 이렇게 단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런 어떤 안전한 그런 관리 측면에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해체를 하면은 뭐 콘크리트 또 원자로 용기 전기 발생했던 대형 설비 그리고 또 소형 금속류, 뭐 폐수지, 폐필터 전선 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폐기물들이 단기간 동안에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콘크리트 그리고 이 금속 폐기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체를 할 때 가장 많이 지금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폐기물들을 충분히 안전하게 이제 처분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어떤 처분 시설을 이제 확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좀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이 관리에 있어서 좀 개선 방향이라고나 할까요? 이쪽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보면은 우선 방사선 안전성 확보를 가장 이제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체 시에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선 주기별로 효과적으로 처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체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 해결료 해가지고 핵다발, 이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것만 얘기했지. 당장 해체가 되면 거기서 나는 콘크리트며 금속 배관이며 이런 것들 엄청나게 나올 텐데 이 엄청난 이 중저준위 폐기물을 어디다 보관할지, 어디다 버릴지,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 좀 더 확보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 좀 없긴 했네요. 그런 거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부각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얘기를 하면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분장 문제 이거 뭐 2060년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가능성 그리고 장애 요인 뭐 다들 좀 짐작은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위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뭐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고 한 지가 벌써 한 40년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핀란드 같은 나라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40년 동안 혼란만 겪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끊임없이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 수명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 폐기물의 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장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으니 이거 관리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관리할 부지조차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핵 폐기물을 만들고 있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핵발전을 둘러싼 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 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엮여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준위 방패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합의라는 게 나올까요? 사실 상당히 좀 힘들고도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제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을 뭐 20년 내에 이제 확보를 하겠다 하고 2026년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이제 영구 처분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한다 이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원전 내에다가 이제 지금 임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조에.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수년 안에 이 발전소마다 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건설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굉장히 좀 불가피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민 수용성
그리고 또 유치를 희망하는 이러한 이제 이 지역이 좀 현재로서 이제 부재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부지 선정에 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시설을 우리가 나중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이러한 이 개발, 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지역 이 주민 간의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러한 부분들이 시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체가 이제 완료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지 활용 방향이랄까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뭐가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그린필드의 복원을 이걸 지금 이제 목표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그린필드의 활용입니다. 이 그린필드의 활용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력 안전법의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부지를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그 작업자가 아니고 이제 일반인이 뭐 24시간 거기에 거주를 한다든지 또 해서 뭐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활용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고리 1호기가 원전 부지 내에 또 이제 있기도 하고 옆에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렇겠죠. 원자로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브라운필드로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정 부분 원자력 어떤 규제 하에 좀 제한적으로 개방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그 해체 부지에다가 우리가 일반 산업 시설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해체 부지를 다 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또 이렇게 짓거나 운영을 하기 위해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체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이제 건설을 하겠다는 거죠. 네네. 사실 우리가 고리 1호기 해체하고 나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소형 원자로 SMR, 네네. 이러한 원자로를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짓는다든지 이러한 방안도 또 제시가 또 되고도 있습니다만 이 해체 부지는 우리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재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아쉬운 게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집적화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물음표가 들긴 합니다. 다른 질문. 그 주민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실감 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에너지 전환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에서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예. 최근 제가 이제 그 전남에 있는 영광군이랑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이쪽에 영광군을 비롯해서 호남 지역 전체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짓는다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핵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로 바뀌는 게 에너지 전환인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풍력을 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한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수익을 이제 계속 거두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실제로 전기를 생산했던 거기 때문에 관련한 송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종의 현재 있는 그 핵발전소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이 다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이 되기 위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시나 또는 기장군에서 관련한 계획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해체 과정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 해체 경험이 향후에 우리나라 어떤 영향력, 어떤 교훈을 끼칠 수 있을까요?
고리 1호기 이제 해체 승인된 것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원전의 건설 운영뿐만이 아니라 이 해체까지를 이제 포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동 중인 원전도 언젠가는 이제 해체를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체를 하면 이제 단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폐기물이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의 어떤 처리 처분과 관련된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우리 원자력의 어떤 정책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주로 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체까지 끌어안으면서 이 원전 해체 방사성 이 폐기물 발생하면은 이 관리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해체 사업의 육성으로도 이제 이게 끌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원자력 정책에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이 고리 1호기 해체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이게 원전 정책이 이 건설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해체, 폐기물 관리 등 이 원자력 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 선순환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원전 정책을 이제 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생애 전 주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산업적인 측면. 그게 이제 어떤지를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정책들, 일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보통 정의로운 전환 그러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 고리 4, 5기가 8월 6일 날 설계 수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리 1, 2, 3, 4, 5기 4개가 모두 다 설계 수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의 기장군이 제가 보기에는 충남의 태안군보다 이미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이 더 빨리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지역인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얘기만 하는데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시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좀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단 고리 1, 2, 3, 4, 5기가 수명이 끝난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그 설계 수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뭐 기껏 해봤자 10년 정도일 것이고 그게 얼마 안 남은 거죠.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 그리고 기장군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 고민들이 제대로 되어줘야지만 지역사회에서도 다른 반발이 없다. 안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수입이 감소한다거나 지역의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찾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겪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이 핵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역민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순환을 할 것인가, 선순환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을 두 분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정말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점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지막 조건이 뭔지 각각 여쭙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입니다. 이걸 지을 때는 국민들에게 사실 물어보고 지은 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있었고 하지만 해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후에 정의로운 전환까지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로운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정책 전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위한 반드시 갖춰야 할 마지막 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해체라는 거는 이제 뭐 마지막이면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1호기를 해체를 하고 나서 그 부지에 우리가 뭐 소형 원자로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부지 난도도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력망의 소외는
어떤 비용 이러한 부분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11차 전력 기본 이제 계획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상당히 이제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해체 원전 부지 활용을 어떻게 잘 하겠느냐, 이 활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단계별로 이 전략을 잘 좀 수립을 해서 이 추진을 이제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한다면은 이 고리 1호기가 단지 이게 해체로만 이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원자력 전 주기의 어떤 첫 단추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대형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요. 또한 이제 새로운 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소형 원자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 1호기 해체는 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볼 때 이 원자력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최적의 어떤 그 에너지 믹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좋은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마 이런 토론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대에 맞춰서 해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끊임없는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 김일영 교수님, 그리고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 정책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통해 확인한 거.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단순히 설비 철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고 산업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곧 정책의 정당성을 만들어간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고리 1호기 해체가 시작이자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